네, 지금 스튜디오에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회담, 이전에 다른 회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일단은 굉장히 앞서 김효연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고위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양측에 3명씩 포함이 돼 있었죠.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는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어디 장관급 인사죠. 그리고 우리는 노태강 문체부 차관,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한도 역시 전종수 조평통 부상이면은 차관급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플러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폭넓게 계류하겠다. 그리고 양측의 거의 수석 대표들이 상당수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강해요. 조명균 장관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북측 역시. 그리고 회담 속도가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본부의 훈령을 받는 채널이었죠. 북한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양의 훈령을 받아야 되면서 일부러 시간 끌기 하거나 했는데, 이번엔 거의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채널이 돼 있고, 물론 이 방식은 한 2015년 목함질의 그 도발 이후 남북 접촉할 때도 사용했던 방식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번 고위급 회담이 2차로 간다라고 하면은 북측 판문각이나 통일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럼 반대로 북측은 평양과 자기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음성만 전달받는 이런 형태가 보완되기 때문에 지금 조명균 장관이 출발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출발을 앞두고 소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또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니만큼 내외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루어지도록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또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향후 실무 일정, 실무협상 회담 일정도 정해지는 건가요? 비를 좀 낚아주세요. 네, 우리 측 대표단 지금 출발하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간단하게 소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명균 장관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새 정부의 첫 회담이니만큼 올림픽이 평화축제로 치러질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돌부처라는 별명답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참가하겠다면서 차분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출발 전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잠시 후면은 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 지금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마친 모습입니다. 네, 주요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또 해줬는데요.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보셨는데, 김주환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눈에 띄는 말이 오랫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들의 첫 열렸다 그러는데 첫걸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들 기대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는 오늘 회담의 경험이 많은 장관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에 보면 비공식 언론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진짜 회담할 때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측면이 강했는데, 이런 경험이 많고, 그리고 오늘 카운터파트라고 쓰는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역시 굉장히 직선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사로 알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걸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빠른 시간에 가장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남은 관심사는 결과겠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합의문을 내놓으면은 가장 좋을 것이고 그보다 좀 안 된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공동보도문 정도까지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그리고 좀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일정은 오전 일정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네. 덕담을 하고요. 만난 다음에 덕담을 하고 그다음에 기조연설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양측 북측 언론도 참가하고 이렇게 빠지면은 그다음부터 본 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오전까지만 일정이 돼 있죠. 오후 일정은 점심 먹으면서 실무자들끼리 다시 그 오후 일정을 이것을 오후에 속개를 몇 시에 속개를 하고 아니면 잘 안 되면은 야간까지 가고 그래서 아마 그 저희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이나 그 동행하는 기자들이나 그 회담 대표단 실무자들 역시 그 최소 1박 이상은 한 그 각오로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일단 뭐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니만큼 출발까지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예상한 대로 조금 전에 7시 반쯤 청사를 나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우리 측 지역인데 여기까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일단은 뭐 날씨도 지금 그 좀 그다지 좋은 날씨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평소 자유로를 달릴 때 한 시속 한 8, 90km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속도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박광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판문점까지는 1시간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로.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9시 정각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로 돼 있고 거기서 평화의 집까지는 걸어서 한 2, 3분 뭐 사실은 평화의 집이 최근에 알려졌던 거는 지난해 11월 13일 그 북한군 오청성 하급정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 나뭇잎으로 본인의 몸을 덮었던 그 건물이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자유의 집이고 북한은 판문각이고 그러니까 화면상의 좌측으로 보면 우리 측은 평화의 집이고 그쪽에서 직선 방향으로 그 북측에는 통일각이 있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 번에 딱 회담이 끝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2차 회담을 한다라면은 북측의 통일각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간도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30분 차이가 나죠. 30분 차이가 나니까 아마 북측이 이번에도 우리 시간에 호응을 해서 10시에 정각에 맞췄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2차 회담을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0시 반에 개시되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단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판문점 공동구역 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지금 우리 대표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전 9시쯤이면은 네. 이제 판문점 근처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우리 측 대표단이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거기 마중을 나와 배웅을 하러 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통일대교를 넘어가면 길이 두 갈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대교에서 쭉 오르면 과거에 그 남북한 휴전협정 당시 포로를 비롯한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고요. 그쪽 옆길로 쭉 올라가면 이제 판문점이 나오고 통일대교를 넘어서서 좌측으로 해서 남쪽 방 서해안 쪽으로 틀면은 이제 개성공단이 나오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계자들은 그것이 눈에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눈에 선할 겁니다. 이제 오늘 의제가 일단 판문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얘기했는데 앞서 김용현 교수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육로 방향으로 온다라면은 동해 금강산선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체육상으로 참가하는 북측 대표 원기루라는 사람이 아직 얼굴이 노출이 안 돼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 북한 그 체육성의 그 하나 차관급 인사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김정은의 최대 치적 중에 하나 원산 마식령 스키장 그 개통식에서 준공식에서 서방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남과 북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하면 여기서도 개최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원산에서 과거 동해 7번 국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따라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징성도 요구할 수 있고 실제 그쪽 동해시아의 교육으로 내려오면은 그 강릉 평창까지는 한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측 그 삼청동 회담 본부에서 안국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국역을 지나서 안국역을 지나면은 이제 그 내부 순환로를 타고 해서 저기 수색이나 이런 그 연희도 IC쯤 해서 자유로로 올라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찰 호위를 받기 때문에 그 흐름의 장애, 교통 흐름의 장애 없이 계속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죠. 우리 대표단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함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대표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차관이 포함된 중량급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각 이제 인물별로 임무도 있을 테고 뭐 토의가 이어질 텐데 어떤 각 인물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일단은 그 실무회담 형식이 그냥 실무회담을 한다라고만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이거를 따로 만나서 논의를 할 것이냐라 아니면 같이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뭘 요구하는지는 대충 말을 안 하지만은 알 겁니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양측의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의 어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언론 보는 앞에서 기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험한 말을 특히 북측 대표단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북한 측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해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애물이 많은데 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냐면은 남과 북이 합의했다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IOC에 통보를 해서 IOC에 협의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각으로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바흐 IOC 위원장과 북한 장홍 IOC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남과 북이 어떤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나온 거를 스위스 로잔으로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제 북측 선수단이 어떤 그 참가 문제 지금까지 뭐 무산된 바 있지만 와일드 카드를 다시 적용해서 선수 등록을 1월 29일까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급속도로 한 다음에 나머지 뭐 예술단이나 대표단 그 다음에 임원진 구성은 이제 남과 북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뒤늦게 해도 무방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의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우리 대표단이 광화문을 지나가지고 지금 사직공원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양측의 좀 수장들부터 좀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명균 장관 그리고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아주 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두 분 다 통표가 굵은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조명균 장관은 뭐 통일부에서 쭉 관료 생활을 했고 남북회담 많고 과거에 14선언의 사실상 주역이고요. 그리고 이성권 조평통위원장은 원래 북한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북 군사회담 때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오늘까지 하면 남북 회담에 28번 이상 참석했던 베테랑급 이상이고 그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이 조평통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전종수라는 인물, 이른바 회담 일꾼으로 해서 100회 이상 뭐 실무자나 수행원이나 실제 실무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이고 1992년도에 사망한 거로 알려진 북한 외무성 전인철 부부장의 장남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북한의 외교라든가 이 문제에서 어려서부터 수업을 받았던 그 회담의 전문가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황충성이라는 인물이 조평통 부장으로는데 이 사람 역시 우리 그 국무총리실 심의관하고 어떤 카운터파트 성격이 있는데 이 개성공단 실무 협상할 때 참가했던 남북 경협 이런 거에 경험이 많고 북한의 이른바 통전부 통일전선부 산하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 이전까지는 노동당 외곽교육으로 해서 경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 내각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북측 대표단들 중에 이른바 보위부 출신이 누가 따라 들어오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위급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언을 하면 사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사모청사가 대남 업무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전선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 말하면 통일부, 국가정보원 뭐 이런 권한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북측 3인방 역시 굉장히 권한 위임을 받고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우리 조명균 장관 역시 상당히 정권을 위임받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에서 큰 틀 문제에서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다른 난제는 우리 역시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논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오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서로의 속내가 뭘 갖고 있는지 사실은 언론전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 때 속내가 뭘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서는 합의문이 나오기는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번 회담이 진행되기까지 뭐 시기와 장소 면에서는 북한이 우리 측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혹시 북한이 우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4일 밤에 합의했던 올림픽 기간 동안의 군사회담 연기 이 방안을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북한이 이런 가능성이 있죠. 올림픽 기간 내내 대북 확성기 중단해라 라고 요구할 개연성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이분이 이 사전 그 시뮬레이션 때 일부 점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측이 어떤 답변을 할지는 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원칙적이고 어떤 답변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측 대표단장으로 고위급 인사가 온다라고 할 때 뭐 최룡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제재 대상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공로로서 직항로로 온다면 고려항공을 탑승할 가능성이 크는데 고려항공 역시 제재 대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개별제, 독자 제재를 일부 유예를 하자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11월 달에 일본 지바현에서 동아시아컵 때 북측 남녀 축구대표단이 참가를 했었는데,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하는 사실은 북한 국적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일본 입국을 금지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회 기간 낸 이 부분을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해서 축구 대회를 했고, 다만 참가비를 받지 못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면서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안보리라든가 특히 미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없고 뭐 이런 전망들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국제사회의 그런 시선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은 이미 정부가 계산을 하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설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문제 우리 측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2월 16일이죠. 다음 달 2월 16일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의 설 명절이 아니라 김정일 생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를 한다라면은 북측 당국으로도 마다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김정일 생일을 기념을 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선대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온성 치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십자 사이에 이런 그동안 회담 이산가족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100팀 100명 100명밖에 못 만나요. 그건 우리 욕심 같아서 한 1000명씩 했으면 무방한데 사실 북한이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앞서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할지, 사실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을 요구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바람으로서는 지금 이산가족들이 자꾸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꼭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었더라도 독일의 방식대로 서신교환이라든가 어떤 판문점이나 북한의 평양 적십자사 어떤 건물 공간과 우리 적십자사의 영상 통화라 방식도 그전에 계속 논의됐던 바거든요. 실제 안 만나더라도 이렇게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앞서 김용현 교수 연결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사실은 이 부분은 대북 제재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쌓아서 성의 개념에서 포위를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개념이죠. 예. 개성공단을 열어주면 틈새가 생긴다라는 거죠. 외화를 다시 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앞서 북한 전문가인 김용현 교수도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봅니다. 예, 회담의 마감 시한이 없단 말이죠 지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차로는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2차가 만약 열린다면 통일각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마감 시한이 길어질 정도로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2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에 새 정부가 들었었죠. 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난 5월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북한의 대외 성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첫 한 이틀 동안 기대감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군사 도발을 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 동맹 차원의 국권항 공조를 해서 우리도 굉장히 응징 능력을 보여주고 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열어서 공적인 채널을 내서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담은 환영하지만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모든 거를 결정을 하죠. 우리는 어떤 실무장관들이 있어서 각 장관들이 결정을 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지난번에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하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이런 말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열어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죠.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 회담 카드를 이후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문제인데 예.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고 쭉 어떤 평화 공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동기 요인이 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마주 앉아서 근본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떤 기초가 마련지지 않냐, 한반도 평화의 그 기틀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거는 남북 대화라든가 화해 제스처 뒤에 북한이 항상 칼을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계속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착시 현상을 허위 현상을 허식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측 대표단이 서울 서북 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자유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 모습 같아요. 지금 내부 순환로에 네. 들어섰죠.
지금 왼쪽에 예. 저희 대표단의 이동 경로가 그래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네, 저기 정도. 내부 순환로만 벗어나면은 그 어떤 수색아이씨나 이쪽으로 해서 자유를 들었으면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좀 정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증산 IC 방면으로 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차 안에서 실무진들끼리는 계속 오늘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고 있겠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사실 새벽 3, 4시에 나옵니다. 좀 쉬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북측 대표단들하고 기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오늘 조명균 승용차가 3대와 그 어떤 우리 그 버스 2대가 네.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시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차량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한 그런 네. 부분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협상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는 뭐 통일부에서는 경험이 그 통일부 당국자들 이번에 분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욕이 넘쳤다. 굉장히 그동안 그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2년간 통일부에 사실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요 직전에 했던 그 전직 그 차관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차관하는 동안은 한 번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라는 건데 역설적으로 또 오랜만에 통일부의 존재감이 드러난 거죠. 남북회담. 그래서 굉장히 활력 있게 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모처럼 활력이 넘쳤던 것 같은데 이제 2시간 정도 뒤면은 회담이 열릴 텐데 과거 회담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절차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갔죠. 이제 덕다 뭐 오는데 뭐 교통이 안 막혔느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가장 공통 대화의 덕담으로 많이 오는 것이 역시 날씨 얘기. 이거는 뭐 날씨 얘기는 이념을 벗어나는 얘기니까 날씨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그 어디 고사성어까지 섞어서 이렇게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조연설을 몇 분씩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모두 발언을 하겠죠. 모두 발언하면 이제 기자들이 촬영한 데는 빠지는데 지금 약간 좀 그 특이한 건 하나는 과거에 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기자들 대기 장소에 남측 기자들과 북측 기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주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 기자들을 격리시켜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측 기자들은 평화의 집 그 다른 1층 저쪽 공간에 있고 북측 기자들은 그 건너편에 자유의 집에서 이렇게 대기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번에는 평화의 집도 그동안 회담이 끊겼던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 개보수를 거쳐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힘들지 않도록 배려했다 뭐 그러던데요. 예, 평화의 집은 이제 자유집보다 나중에인데 우리가 평화의 집이 알려진 것이 최근에 알려진 것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청성 북한군 병사의 그때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던 건물이죠. 그런데 건물인데 북한이 사실은 이제 그 차량으로 이동하겠느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이동하겠냐라는 건데 현실적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청성 그 전사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이후에 북한이 거기 그 깊게 도랑을 파고 차량 그 장애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로 넘어온다라는 건 쉽지 않겠죠. 자기들이 어떤 군사 작전상을 노출할 수 있고 실제 과거에 보면은 그 판문각에서 내려와서 군사분계선 한 20m씩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오면 또 상징성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남북화의 모습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보면은 물론 북한 대표단보다는 사실 남북관계 전문가는 수행원들 중에 어떤 인사가 있느냐라는 것을 면밀히 본다라고 합니다. 네. 북한 사회주의 특성상 수행원들 중에 굉장히 권한위임을 많이 가진 인사들이 해서 실제 회담에 뒤에서 이렇게 훈령을 내리거나 이런 측면을 갖기 때문에 실제 실무자나 수행원이 몇 명씩이다라는 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인사들이 쭉 어떻게 그 군사분계를 같이 따라 이동해서 넘어오는데 그 어떤 누가 저기 참석을 했거든요. 역시 그 뭐 이성권이라는 인물은 과거 북한군이 했지만 이제 조평동 위원장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군복은 안 입겠죠. 어떤 양복 같은 형태로 복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회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그 표정을
어떤 상태라는 걸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느 선에서 접견을 할 것이냐. 실제 조명균 장관이 앞서서 뭐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북측 인사 같은 경우는 북한도 평양에서 새벽에 떠나는 경우가 과거에 많습니다. 네. 일단 개성에서 평양까지도 한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평양에서 떠날지 혹은 뭐 북한에 눈이 많이 왔다. 지금 북한 날씨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왔다라면 개성에 있는 판문점 대표부에서 1박을 하고 그 어떤 통일과 그 판문각으로 해서 회담에 임하는 이럴 가능성인데 두 가지 가능성 다 상존하고 있는데 날씨가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 1박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새벽 일찍이 우리처럼 평양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 현재 자유로를 네.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담 장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북한에도 통일각이라고 회담 장소가 있고 우리 측에는 이제 평화의 집이 있단 말이죠.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하는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런 실제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는데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뭐 비화기 설치라든가 과거 냉전 시절에는 뭐 도청 장치 뭐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서 어떤 얘기들을 비공식으로 이 북측 대표단들이 휴식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 가는지 이제 한마디라도 들으려는 노력들을 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역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우리 NSC라든가 회담본부에서 CCTV로 그 상황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부의 훈령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뒤에 수행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응대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수행원들 중에 이제 회담이 하면 우리가 5석만 있지만 뒤에 이제 수행원들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자기들 일원한테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경로가 실제 많이 횡행해진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북측 역시 그렇게 응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다시 북측 그 지역에서 회담하는 그 반대 현상. 사실은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만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집, 상징적인 거면 우리는 자유의 집이고 북한은 이제 판문각인데 여기서도 과거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군사분계선에 이건 군사정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엔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회담은 유엔사 남북 간 교전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군사적인 사안에서 마치 남과 북이 직접적 당사자로서는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측이 평화의 집 쪽으로 와서 이제 네. 회담을 하는 그 자체에도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10시에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했구나라고 했냐면 이 통신선 확인할 때 9시 반에 했어요. 9시 반에 했는데 사실 이 9시 반이라는 건 북한은 9시라는 소리거든요. 과거에는 9시에 했죠.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평양시라 그래서 시간을 바꿨죠. 시간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현상들이 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이지 않게 작은 과거의 경험으로 기싸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측이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뭐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평화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측과 이 북측 대표단이 어떻게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2층의 평화의 집 외모는 봤는데 실제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건물은 본 적이 있는데 2층에 본 회담장이 있고요. 그 회담장 양측에 부속 사무 공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식음료도 준비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자기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으로 이동을 하고 통일대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는 우측에 아마 왼쪽에 행주대교쯤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행주대교를 지나고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YTN에 있는 상암동을 네. 좀 지나친 그래서 그쪽 그 지역으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버스 안에서는 우리 측 대표단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후 통일대교를 지나서 10시에는 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이 시기와 장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시에 열리는 것 자체로도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수용을 했었던 배경은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한이 급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평양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식 경제 대책 회의가 2차례나 열려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당이 제시하는 수치는 무조건 이행을 해라라고 했는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굉장히 언론에 부각이 안 돼서 눈에 띄는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산 분야와에서 식량을 양양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라는 건데 이거는 식량 부족에서 역설적으로 엊그저께 울릉도 이상에서 북측 선원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것이 무리하게 조업을 했다라는 결과죠. 이분은 상징하면 식량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절약형 기업소를 많이 세우라. 전기나 어떤 원자재 문제의 시급성이 있다라는 거게 됐죠. 역설적으로 이걸 종합을 한다라면은 어떤 이런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풀어보려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신년사의 앞부분에 뭔 얘기했습니까? 핵단추 이야기를 했어요. 그 2가지는 핵단추 포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2가지 경향성 때문에 우리 이외의 보수적 미국 언론, 그러니까 보수적 외국 언론에서는 시간벌경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한 거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우려를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런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추 행태를 취한다라면 굉장히 남북 간의 이 한반도의 긴장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바 그래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대화 모드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북측이 어느 정도 그리고 오늘 기대를 좀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근 수석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궁금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이 오늘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꺼내고 또 어떤 성과를 얻어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잠시 이제 현장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